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푸틴 하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인데 푸틴 하면 뭘 생각하죠? 그 KGB. KGB죠. 예. KGB. 예. KG 푸틴이 KGB 그다음에 요원이었고 몸짱. 몸짱이었고. 예. 1980년대에 푸틴이 KGB 요원으로 동독 드레스덴 지부에 파견 근무를 나왔어요. 정말요? 그래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거 슈피겔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등등 독일의 주요 언론이 최근에 센세이션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독일에 이제 우리가 통일 이후에 슈타지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관리청이 그동안에 슈타지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비밀 정보를 다뤄가는 걸 쭉 관리하고 있는데 드레스덴 지부 슈타지 문서관리청 그걸 가우쿠청이라고 그래요. 가우쿠는 독일 동독의 목사님이었죠. 가우쿠? 가우쿠 요하임 가우쿠. 요하임 가우쿠. 이분이 통일 이후에 동독 급변 사태의 시민단체 지도자였고 이분이 통일된 이후에 문서관리청의 청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서관리청의 이름을 가우쿠청이라고 합니다. 가우쿠청. 요하임 가우쿠라고 하는 동독의 지도자는 지난 독일의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가우쿠청이라고 하는데 가우쿠청의 드레스덴 지부가 문서 보관실에서 우연히 이제 무슨 서류 하나를 발기 찾아냈는데 그 서류가 무슨 서류냐면요. 푸틴이 슈타지 요원이라는 증명서가 찍힌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구나. 제가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 올려 있는데 그래서 딱 뭐 이렇게 증명서하고 푸틴 하고 거기에 1985년 12월 31일 날 발행을 했어요. 결국 1989년 동독이 몰락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서 푸틴은 KGB 요원인과 동시에 이제 동독 슈타지 요원이었죠. 그러니까 동독의 슈타지 요원으로 돼서 동독의 막 기관을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여러 가지 뭐 비밀 자료들 다 관람하고 열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 바로 푸틴이었죠. 근데 푸틴이 거기서 목격한 게 결국은 동독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1989년입니다. 그날 89죠. 예. 12월 5일인데 동독 시위대, 동독 주민 시위대 5,000명이 드레스덴 슈타지 지구를 습격한 거예요. 점거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 푸틴이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소련군이 동독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뭐 수십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련군과 시위대 간에 무력 충돌이 있을 뻔한 상황도 그때 푸틴이 다 보고 근데 일촉즉발 같지만 결국은 소련군과 무력 충돌은 없었고 결국은 동독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이 푸틴입니다. 이후에 푸틴이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푸틴의 행보를 보면 동독의 몰락 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야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푸틴의 정적들, 야당의 대표들이 암살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동독의 몰락 과정을 푸틴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그렇죠. 푸틴이 그 KGB 요원으로서 슈타지의 요원이었다. 슈타지 동독의 드레스덴 파견근무를 갔는데 그가 바로 슈타지 요원 자격증을 갖고 증명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누가 뭐 추적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가우쿠청에서 문서 보관실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돼서 이것이 이제 독일 언론에 사실 지금 러시아가 뭐 어떤 정상적인
그 시장 경제 국가를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러시아는 네. 아무래도 지금 푸틴이 거의 종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 시장의 체제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체코나 폴란드처럼 시장 경제 체제로 간 게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이름만 걸어놓은 거의 독재 어쨌든 뭐 사회주의 정주국으로서 그렇죠. 아직도 그걸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그 분이 러시아 모스크바 분이 이제 저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푸틴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재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 중에 푸틴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네. 여기 지금 동독과 뭐 이런 얘기, 예. 프리버드라는 분은 동독은 나라였는데 김씨 정권은 나라가 아니니까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예, 그리고 문노님께서도 동독과 김씨 왕조 집단과는 좀 틀리죠. 뭐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예. 거죠. 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뭐 공산주의 국가였던 건 뭐 동일한 것이고 거기도 시장을 무시하고 국가가 계획 경제였고 거기도 뭐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호네카에 의한 독재 공산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뭐 강도는 물론 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교하면 여기도 공통점이 있죠. 공산당, 공산주의, 독재자가 이제 그렇죠. 다스렸다 이런 얘기죠. 예, 한 분이 유유 포이우 부시도 CIA 출신입니다. 예, 뭐 LG 컴퓨터를 LG 컴퓨터 쓰고 있습니다. 삼성 쓰세요 했는데 제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좀 LG가 좀 싸길래 샀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 독재자라고 이제 문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어쨌든 그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제 증명서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고 뭐 그렇다는 그 식의 해설도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뭐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많이 활동하고 할 것 같고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나 또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 충격인 게 그 푸틴이 저건 알겠는데 KGB 출신이라고 알겠는데 슈타지 출신이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슈타지 출신하기보다 슈타지 증명서를 갖고 마음대로 동독을 뭐 휘젓고 다녔다는 거죠. 그 소련에서 동독을 감시했겠네요. 그러면. 감시도 했고 어쨌든 뭐 정보 당국끼리 협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럼 우리도 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국정원이 지금 북한에 그렇게 북한에 가 있겠어요? 그럼 못 가 있을 거고. 그 북한 그 통전부가 여기 내려와 있. 그건 과도한 추측이고요. 어쨌든 그 공산 정권 하에서 공산 국가끼리 정보 기관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였다. 네, 한 분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 신분증을 막 여기 올려주셨네요. 맞아요. 이거 뭐 제가 올린 거 겁니다. 올려주셨네요. 예. 이거 좀 이따가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바로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 미니스테리움 für Staatssicherheit 요거를 좀 찾아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이게 이제 드레스덴이고 예, 이걸 좀 찾아가지고 좀 서비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박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 요원 소련의 무소불위의 KGB가 사실은 뭐 마지막까지 동독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군요. 결국은 뭐 이제 그 과정을 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아주 장기 집권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동독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또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참
그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증명서 소지했다는 또 한 가지 또 한 이제 가지가 새로운 소식이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지난 2000년부터 18년 동안 김인년의 당 대표는 현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예. 당 대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당 대표를 선거를 했습니다. 네.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 이번에 메르켈은 출마를 안 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난민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메르켈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함으로 해서 새롭게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러니까 메르켈의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분의 이름이 이제 크람프 카렌바워라고 하는 저 독일의 자알란드 주 총리를 역임했던 이것도 여자분이죠. 당대표로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키즈라고 불리는 이가 앞으로 메르켈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 김인년이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메르켈 총리 때 메르켈 총리가 지금 12년째, 13년째 총리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장기 독재. 거기는 뭐 독재가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 국민이 원하면 평생을 총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2021년까지 총리가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콜 총리, 통일 총리라고 불리는 콜 총리와 재임 기간이 똑같습니다. 16년. 최장기.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하셨죠? 18년 했죠. 근데 뭐 독재자라고 엄청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하셨죠? 12년인가 13년인가 했죠? 12년. 12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하면 장기 독재, 박정희 하면 장기 독재 이렇게 떠들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성숙한 이제 독일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쨌든 개발 독재라고 불릴 정도의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야 되겠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평생을 총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은 뭐 재선만 가능하죠. 우리는 단선제죠. 그렇죠. 5년 단임제고. 독일 같은 나라는 뭐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근데 메르켈 총리는 2015년에 난민을 네, 제가 찾았습니다. 이걸 하지 말고 이거를 적어. 아니 이거 찾았어요. 이게 두 팀. 이게 찾았어요. 이게 이분이 올려줘가지고 댓글 다신 분이 올려주셨어요. 이걸 찾으셔가지고 BBC에서 캡처를 하셨네요. 제 페이스북 한번 보이시죠? 제가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요? 그 드레스덴 거기도 이걸 발견하는 게 제가 좀 웃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 추적한 것도 아니고 지금 통일된 지 28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아니 우연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별 의심이 없었겠죠. 뭐. 우연히 이제 문서 보관실을 정리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해서 독일에서는 이제 클라인의 센사치온이라고 하는데 뭐 센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그래요? 보시죠. 좀 내려보세요. 좀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거네요. 푸틴. 네, 이거네요. 동독몰락을 현재 산 중이. 제가 쭉 한국에서 어떻게 보도됐는지 모르지만 독일의 슈피겔하면 뭐 전 세계에서 유력한 시사 주간지죠. 뭐 독일에서도 뭐 슈피겔,
프랑크푸르트 알게만 신문, 그리고 뭐 베를린은 모르겐 포스트 같은 신문에서 보도됐던 거지만 이것은 슈피겔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슈타지 증명서를 소유하고 여러 기관을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네. 그 슈타지 증명서는 1989년 12월 30일 날 발행되었고 동독이 몰락한 1989년 말까지 연장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라는 분이 메르켈 아버지 목사였죠. 이렇게 메르켈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메르켈이 이제 1954년생입니다. 1954년생 함부르크에 출생했는데 54년에 메르켈 아버지는 목사님은 동독으로 이주를 했죠. 그때 메르켈 아버지 부친 목사님은 좌파 목사님이었어요. 소독의 체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동독으로 이주를 했고, 네. 동독에서 슈타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혜를 누렸죠. 남들이 그렇게 가질 수 없는 자동차를 2개나 가지고 있었죠. 관용차와 자가용, 자기 집 차 2대를 운영하고 갖고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롭게 다녔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의 부친이죠. 부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분단 기간 동안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사람, 탈출한 사람도 50만이 됩니다. 50만. 물론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은 400만이죠. 네. 서독에서 동도로 간 사람도 50만이야 된다. 이 중에는 서독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동경하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 동독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물론 서독에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동독으로 탈출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메르켈 총리 아버지도 서독 체제에 불신을 갖고 있던 좌파 목사님이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는 물론 동독의 공산 체제를 몸으로 직접 체험해가면서 실정을 알게 되고, 네. 나중에는 이제 당으로부터 사실 별다른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의심의 은총을 아버지에게 보냈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1989년도 동독 무혈혁명의 시민단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죠. 통일된 이후에 헬무트 콜 총리로부터 발탁이 돼서 김일영의 사무총장 그리고 장관까지 역임하고,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콜을 정치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콜 총리에 의해서 정계에 입문했던, 그리고 지난 2005년에 총리가 돼서 지금 현재 13년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동안 뭐 엄청난 통일 이후에 독일을 지금의 경제 강국, 정치적 강국으로 이끄는데 콜 총리와 함께 아주 막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 말년에 난민 정책을 과도하게 우호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독일인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얻기도 했던 것이 당대표를 포기하고 이제 독일 총리로서의 더 이상의 선출도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공언하고 나섰죠. 이제 정계를 은퇴하기보다 이제 더 이상 총리직도 수행하지 않고 당대표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제 메르켈 총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그 미스터 성이라는 분께서 애국보수 청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네. 예, 애국보수 청년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 너무 귀한, 지금 우리 형편에서 특히 그 보수라고 해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게 된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애국보수 청년께서 댓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 방송 좀 청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레이건이라는 분께서 이분 댓글 참 많이 올리시고 아는 게 상당히 많은 분이세요. 예,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 10만 정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 14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사정이 다른 게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분단된 직후에도, 우리는 분단된 직후부터는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분단된 직후에,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왜냐면 전쟁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군이 동독을 점령하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할 통치하는 바람에 분단됐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될 때까지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이주할 수 있었죠. 이 당시에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동독에서 서독,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하고 이 탈출이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비교, 우리는 이제 바로 전쟁 중이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6.25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고 탈출하고 그랬죠. 그리고 분단 기간, 분단이 이제 확정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남한에서 북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몇 명 있겠죠. 10만 명이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쟁 이후에는 전쟁 이후에는 할 수가 아니고 없죠. 전쟁 중에 아마 간 사람들이. 뭐 전쟁 이후에는 탈북자들이 있죠. 우리 이해란 박사님과 같은 탈북자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남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스터 성 이분이 아주 예리하신가 봐요. 목사가 빨갱이 된 게 아니라 빨갱이가 목사에 위장한 거지. 아니에요. 좌파 목사님들도 있어요. 좌파 신학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 좌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계를 지금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목사들은 좌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좌파가 추종하는 게 결국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니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3자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뭐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는 공산당 복음이죠. 예. 이 프리보드님께서 또 아주 재미있는 글 올려주셨는데, 동독에서는 돼지 훔쳐 잡았다고 정치범 수용소 보낸 기억은 전혀 없네요. 북한에서는, 아이고 이건 뭐야 이게, 북한에서는 최근에 돼지를, 김정은 선물 돼지를 잡아먹었다고 저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하고 동독하고는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주사파 공산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공산 종교 집단 같은 것이 이제 북한이고 하니까, 북한은 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독일은 이 분단 이전에 이미 그 자본주의 체제였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 히틀러가 전체주의를 이제 했지만 그 전에 다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뭐 아주 그 수준이 낮지만, 지금 같은 건 아니지만 그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왕조 체제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 사람들하고 군원적으로 이 사고의 체제, 그 시스템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독에도 이제 정치범이 있었죠. 동독에도 정치범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카우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독 정치범들을 돈으로 서독에서 돈을 주고 사왔죠. 3만 4천 명이나 분단 기간 동안에 한 사람당 평균 9만 마크,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1963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1억 이상 되겠죠. 이렇게 3만 4천 명을 독일의 정치범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동독도 공산 독재 체제였고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간주해서 구금하고 체포하고 수감했죠. 이런 정치범들을 서독은 이제 사들여서 석방시켜서 데려왔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하여간 뭐 모든 것이 정치범의 뭐 조건이 되는 거죠. 너 뭐 정치범 수용소 가면 갈 정도로. 근데 이제 공산 독재라고 하는 건 독일, 소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정치범이라고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이러니까 독재 정권이 유지되는 거고, 그 질과 도가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지. 공산 독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동독이 됐건 다 정치범이라는 것이 있죠. 중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이, 사실은 그 정치범들이거든요. 정권에 비위 안 맞는 사람들을 다 수감하는 것이 다 정치범들이거든요. 그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본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요즘에 중국에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국 그렇죠. 최대 교회 그 사람들을 몽땅 잡아갔다고. 잡아가죠. 잡아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댓글에도 보게 되면 공산당하고 왕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왕조가 다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가 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왕조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조에다가 공산주의를 입히게 되면 더 고약한 잔혹한 거죠.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를 못해요. 공부를 좀 안 하시는지 지내보지 않아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왕조에서 양반 쌍놈 갈라가지고 차별하는 거랑, 그렇죠.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계급적 그거를 토대를 까줘가지고 막 그 차별하는 거랑 뭐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쏙쏙 드러나는 일이지만, 동독에서도 정치범들, 그러니까 동독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수감시키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말이죠. 거기다 방사능을 쪼여서 이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만들어서 사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동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적대적인 세력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게 공산당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왕조가 거기 더해지니까 이것은 얼마나 뭐 말할 수도 없는.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김영수님께서는 북한 주민들 생활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박상봉 박사님께서 유럽의 그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럽발. 예, 유럽발 북한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간을 좀 보시면 북한 주민들 생활을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태선 선생님, 장세율 통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정은. 대부분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북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란 TV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지금. 예, 문너님께서 자유통일되면 간첩명단 가져오는 사람을 우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된 후에 동독의 슈타지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 기관을 통일된 정부가, 콜 정부가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엄청난 그동안에 있었던 공작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자유통일이 되면 북한의 보위부가 갖고 있는 문서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보관해야죠.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게, 통일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되고 붕괴되고 통일까지 한 11개월 걸렸거든요. 너무 짧았군요. 이 사이에 슈타지가 정말 핵심 정보들은 불에 태웠어요. 그랬군요. 그걸 우리가. 근데 푸틴이 네? 슈타지 요원이었다는 건 핵심 정보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놓친 거죠, 사실. 지금 그 푸틴이 좀 약간 좀 부족했어요.
이거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예, 미스터 성님, 예, 이해란 TV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임. 네,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란 TV를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께서 더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그래서 댓글 이런 것들을 많이 예,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마치죠. 예. 예, 오늘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겠고요. 내일은 말입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여러 번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계시는 통일일보 주간이신 홍용 주간님께서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 11시에 시간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중요한 분들을 모시려고 보니까 이게 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내일은 11시부터 홍영 주간님을 모시고 일본에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지금 대접받고 있는지, 한일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와타나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어렵죠.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돼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돼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북한하고 우리는 돈만 갖다 뺏기는 거면 되죠. 아니 그렇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 게 없는데. 혈세를 퍼주는데.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당장에 돈 빼가고 이러면 이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일본과 가족이 많잖아요. 막 이거 이제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 모든 걸 제껴두고 그래서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참 경제가 걱정입니다. 예, 내일은 홍영 주관님을 모시고 또 실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 시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